우리나라 사람들 뭔가 점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이거 금기였잖아요. 장희빈이 이런 거 하다가 사약받은 거 아닌가요? 장희빈이 이제 저주활동 벌인 거죠. 그것도 이제 미신을 믿었고 또 이제 인현아우가 거처하는 왕비 침전에 이렇게 흉물들 뭐 쥐도 묻고 뭐 죽은 새도 묻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만 이제 밀집 인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착 바늘로 콕콕 찌르면 막 인현아우가 그러다가 근데 사실은 기록에 보면 인현아우는 병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제 그거하고 겹치면서 숙종이 사실 그 현장을 목격을 해요. 오래간만에 장희빈 초소를 찾았는데 그 현장을 보고는 우리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냉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직접 본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기록에 보면 또 그때 항상 우리 또 생일날이 문제예요. 생일날이어서 찾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장희빈의 생일이라 네, 오래간만에 그 현장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뭐 장희빈 입장에서 보면 그 미신을 믿은 거죠. 저런 저주 활동을 벌이면 인현아우가 빨리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조선의 왕들은 그러면 점을 치면 안 되는 거네요. 아니 근데 은근히 점을 치는 그런 경우 꽤 나타나요. 아, 왕들 점 쳤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태종 때 사실은 우리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방원이 주도했던 왕자이란. 근데 이제 양보하는 형식으로 일단 형님이 적장자시니까 네. 그래서 정종이 잠깐 왕을 해요. 근데 이 정종이 이제 그 당시에는 수도는 한양이었거든요. 이 한양에 오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뭐 마트도 없고 뭐 극장도 없고 이러니까 나 개성으로 돌아갈래 해서 정종 때 다시 한번 개성으로 갔는데 태종이 왕이 돼가지고 그래도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 돼야 된다 해서 그때 신하들 안고 종묘에 가서 기록에 나옵니다.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3개 던져가지고 한양은 2길 1흉 길이 2개 흉이 하나 개경은 1길 2흉 이렇게 나왔으니 한양으로 천도해야 되겠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이 2개 뒤가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정말 누가 봐도 이게 입회인도 없고요. 그냥 태종이 종묘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마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렇죠. 형식상으로 봐라 이렇게 점을 쳤는데도 한양으로 천도하려고 하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광해군 때도 교화로 한번 천도하려고 했어요. 지금 저 파주 이쪽. 그때 아마 교화천도가 이루어졌으면 파주 땅값이 상당히 올라갔을 겁니다. 교화가 오히려 중심이고 저쪽 밑에가 신도시들이 이제 그렇죠. 강남권이 생겼겠죠. 강남 신도시. 그런데 이때도 이제 그 점쟁이들이 술사라고 나와요. 술사 이의신이 뭐 그리로 옮기고 했다 이거 광해군이 거기에 혹해서 옮기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하도 반대가 심해가지고 중단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왕릉 이야기했지만 왕릉 정할 때도 이거 엄청 이런 풍수질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종의 왕릉이 원래는 아버지 태종의 무덤 곁에 있었어요. 지금 헐릉이라 해서 지금 서초구 내곡동 나는 죽어서도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준 아버지를 옆에서 잘 모시겠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풍수리 전문가들이 이곳에 무덤을 쓰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곳에 무덤을 쓰면 절사 손장자 후사가 끊어지고 장자가 빨리 죽는다. 문종, 단종 그리고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가 일찍 죽어.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 파묘도 보셨지만 이게 뭐 집안에 뭐가 안 되면 이게 무덤 잘못 써서 이래. 그래서 실제 조사해 보니까 흉당임이 밝혀져서 그래서 경기도 여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여주에 가면 세종의 무덤 영릉이 그 바람에 여주시가 대박이 난 거예요. 여주쌀, 임금님쌀. 2000살이 임금님표, 여주살은 대왕님표. 결과적으로 이 여주는 이제 세종장의 도시로 아주 그 명성을 날리는데 바로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 풍수지리. 뭔가 이런 좀 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되는 사례고요. 사실은 그 태종이 태어났을 때도 태종실록 총서 보면 점쟁이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 귀인이 될 상이다 그런 이야기 한 것도 실록에 나옵니다. 교수님 요즘에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K-팝 아이돌이 악귀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전 세계 넘버원 애니메이션이 돼서 지금 거기에 나온 음원이 방탄소년단 기록을 깨고 막 이럴 정도로 지금 인기가 그래요? 많아요. 진짜요? 네. 그런데 거기에 저승사자 아이돌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사자보이스예요. 그런데 사실 그 검정 갓에 검정 도포를 입은 이 사자는 전설의 고향에서 만든 캐릭터고 저승사자라는 개념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저승사자 개념은 뭐 귀신은 또 실록에도 꽤 등장해요. 데뷔전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결과적으로 데뷔전을 옮기고 이런 자료는 나와요. 기본적으로 4, 5세기에 대한 다양한 관념들을 각각의 나라마다 민족도 발전시키는데 조선시대에는 그게 발달하지 않은 게 성리학 자체가 4, 5세기에 대한 관심들을 거의 끊어놨다고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남아있지만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진짜 조선시대가 이 4, 5세기에 대한 상상력이 정말 빈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장례 제사 지낼 때 사자 밥을 해놓잖아요. 신발하고 3개.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민간신앙과 결합이 된 게요. 우리나라 보통 주자가리에서 유행하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준나라 때 보면은 그 상례 지내는 기록들을 봤는데 사자밥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지금 말하는 저승사자는 어떻고 뭐 지옥의 뱃사공은 샤론이 헤엄치고 이런 식의 어떠한 그 풍부한 서사가 저는 못 봤어요. 100번 부르면 이제 가야 되고 그 도깨비에서 나오고 막 이런. 이제 귀신 뭐 이렇게 조선시대 상당히 근기시였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 중종 때 설공찬전이라는 소설이 유행을 해요. 유명하네. 이 설공찬이라는 사람이 귀신이 돼가 그 혼령이 사촌한테 묻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귀신 이야기가 상당히 잘 묘사되어 있고 이게 설공찬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염라대왕 만나는 그런 스토리인데 중요한 것은 금서가 돼요. 금서군요. 이거 왜냐하면은 그 조정에서 이런 귀신 이야기로 나라를 좀 혼란하게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자가 채수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로 치면 관료에다가 학자요. 요즘으로 치면 사회적 전파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소설을 써가지고 유통이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설공찬전이 금서가 된 이야기는 조선왕조 실록에까지 등장을 해요. 그만큼 이제 귀신에 대한 그걸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 시대 분위기가 나는 거죠. 참고로 그 귀신들 이야기 관련된 게 대부분 무덤이잖아요. 근데 그 무덤이 청나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무덤 도굴과 연관돼 있어요. 그 왜 옛날에 왕조연 나온 영화 있죠? 네네. 천녀유호. 그게 청나라 때 요제지라는 소리 나오는데 이게 도굴 이야기인데 귀신을 만났고 연애를 하고 그게 다 엮인 게 결국은 도굴꾼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엮인 게 천년유혼이 도굴꾼 그러니까 그게 얘기였군요. 저기 옛날 수신기 책 보면 나오는데 황금베개의 추억이 있어 이야기. 왜냐면 어떤 공주가 일찍 결혼했다가 죽어서 부모가 엄청난 보물과 함께 묻었더니만은 누가 그걸 도굴한 거예요. 황금베개를 팔다가 잡힌 거예요. 저작거리에서. 끌고 와서 추천하니까는 사실은 제가 도굴한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선비인데 산 넘다가 누가 어떤 여인이 불러갔더니만 하룻밤 묵어서 부부의 정을 맺었다. 3일 동안. 3일째 되니까는 그 부인이 사실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귀신이 된 몸이니까 저한테 떠나셔야 됩니다. 이랬대요. 그런 거예요, 어머니. 예, 신도탁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랑의 정표를 준 게 나한테 베개를 줬다. 그 딱 도굴꾼이잖아. 봤더니만 무덤이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고 옷이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쇠붙이 금붙이 떼 가려고.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도굴꾼이라고 하면은 안 그래도 자기 딸 죽어서 서러운데 다 털렸다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가지고 그래 네가 우리 죽은 딸과 결혼하는 거 맞다라고 억지로 인정을 해주면서 벼슬을 주는데 차마 좋은 건 못 주겠어요. 그래서 뭐하냐 마국간에서 똥치는 벼슬을 줍니다. 바로 그게 부마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마의 탄생이네요. 네, 부마의 탄생인데 그게 그 이야기가 실제 보면은 옛날에 마찬가지로 피라미드도 무덤을 판 사람이 도굴하기 때문에 생생할 때 도굴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금붙이가 있으면 드러내면은 몸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몸이 다 벗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제가 중국 예 보니까는요. 풍소부리라는 사람이 무덤 팠더니만은 어떤 20대 여인인데 엎어진 채 발굴됐어요. 왜냐면은 아직 살이 붙어 있을 때 옷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뼈가 나온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도굴꾼이 떼어내다 보니까 옷도 다 벗겨지고 이러니까 이걸 하룻밤에 정분을 맺었다라고 표현을 그렇죠. 했고 그리고 이 꼴을 본 아버지가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 내가 그 우리 딸과 영혼 결혼한 걸 인정할게 라고 해서 사위로 삼은 것이 부마의 탄생이다. 사실 우리가요 담력 테스트 때 공동묘지 나오잖아요. 가는 것도 두려운데 그 밤에 몰래 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엄청난 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귀신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생기는데 한국은 거기다가 더더욱이 도구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상상력 이게 참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검은 갓쓴 그 저승사자 이미지가 뭐 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뭐 그래서 뭐 근본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이미지가 생긴 지가 벌써 50년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그 자체도 전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헤리티지가 생각을 생긴 합니다. 거예요. 예. 이제 50년만 더 있으면 100년 전 그렇죠. 이야기예요. 예.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사실은 검정색은 서양에서 죽음의 색이지만 동양에서는 검정색이 굉장히 고귀한 색이거든요. 그렇죠. 동양에서는 사실은 귀신들은 흰색 옷을 많이 예. 입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서양 문화 영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이니까요. 이미 칼라 TV가 다 보급되던 시절이니까요.